미디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미디어는 이제 정보가 오고 가는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체라고 한다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로도 이제 말도 매체가 될 수 있고, 또 말 이전에 이제 그림, 고대에서 쓰여졌던 이제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두 언어, 말과 같은 구두 언어가 상징으로 연결된 글, 이제 글이 인쇄물이 된 것, 인쇄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 역시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디어의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송국, 이제 방송국의 미디어와 또 지금은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통 구조를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라디오, TV 이런 매체를 이제 대중매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인터넷이 기반이 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에서 넘어와서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벽화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제 앞으로 등장하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체라고, 인간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미디움, 이런 것이 이제 영어로 미디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디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이제 매체들이 스마트폰에서는 하나로 이제 합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의 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일단 매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오고 가는 모든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보는 무엇이냐? 정보가 오고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겠죠. 바로 이제 정보가 오고 간다는 것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중매체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문방송학과 이런 전공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는 인터넷 매체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전부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의 이름도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콘텐츠, 이것 역시도 이제 소통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대표적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콘텐츠 안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하느냐? 분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지 더 이상 이제 중첩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융복합의 시대에 이런 미디어들을 과거와 같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옮겨오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소통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통,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때, 혹은 뭐 인간의 뇌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갈 때, 물리학에서도 물리학은 인간은 아니지만 어떤 세계와 세계 사이에 정보가 오고 가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차원의 소통에서 경계와 방향은 소통의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 전제는 바로 경계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면 소통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사이에 경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혼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전제로서 경계가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은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계가 있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경계가 있고 지금 정보는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방향적인 관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향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일방향 그리고 쌍방향. 이제 정보가 가고 오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체, 미디어라고 했을 때 미디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인간과 매체가 관계 맺는 과정. 관계 맺는 과정은 뭔가요? 정보가 오고 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의 경계와 방향은 바로 감각의 입출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경계,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경계는 바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을 때 바로 그 경계가 어딘가요? 정보가 나가는 경계, 입이 되겠죠. 입으로 입이 경계가 돼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입출력, 이것은 이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입력, 정보가 들어오는 것, 출력, 정보가 나가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저가 말하는 거를 어떻게 듣고 있나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감각의 입출력이 이제 매체를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감각의 입출력으로 매체를 지금까지 인류에 있었던 매체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신문은 인간이 신문을 읽을 때 이거는 바로 인간과 신문 사이에 이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신문을 읽을 때 신문에 있는 정보들을 눈으로 인간이 이제 정보가 가지고 오게 되겠죠. 신문에 어떤 이제 놀라운 뉴스가 있어서 내가 그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놀라워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놀랍고 이러한 이제 나의 정보들을 신문에다가 적을 수는 있죠. 내가 보는 신문에다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신문이 인쇄된 모든 신문에다가 전부 그 정보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문에 그 정보를 보내는 차원은 아니었죠. 그러면 이때는 시각의 입력이라는 구조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를 살펴볼게요. 라디오라는 매체가 이제 인류에 많이 소통이 되었을 때 그때 인간과 라디오의 관계 살펴보면 이제 귀로 정보가 들어오죠. 그리고 라디오의 내용을 인간이 바꿀 수 있나요? 이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출력이라는 구조는 없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청각의 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TV라는 매체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TV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또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의 그런 소통 구조를 살펴본다면 TV를 볼 때 어떤가요? 이제 지금과 같은 인터넷 TV가 아닌 이제 한 1980년대에 TV를 본다고 했을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정보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가 오고 가는 구조. 그런데 내가 TV를 통해서 어떤 슬픈 드라마를 보고서 이제 나의 머릿속에 이제 정보가 바뀌었어요.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바뀐 걸 TV에 전할 수 있나요? 네, 출력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었죠. 그래서 시청각의 입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화도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의 이제 소통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대중매체 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분석하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졌던 담론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과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좀 바뀌었죠. 뭐 물론 신문은 디바이스라고 이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소통 도구
라고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대중매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라는 용어는 영어에서 내용이라는 단어이죠. 뜻은 내용이지만 콘텐츠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 때는 바로 인터넷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계와 인간이 소통하는 차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진, TV, 뭐 이제 뭐 영화, 라디오 뭐 이런 건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디지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출력의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력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가능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의 디짓은 이제 이진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십진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진법이라는 것은 0과 1 두 개만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기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전기적인 신호를 보냈을 때 1, 그리고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때 0, 그리고 이 0과 1을 조합해서 기계어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0110, 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이걸 이제 기계어였고, 기계어는 숫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에 가까울수록 고급 언어가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숫자와 문자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문자도 여기 등장을 하고 있고 인쇄물도 있고, 또 문자는 구두 언어를 담고 있어야 문자잖아요.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소리내서 읽을 수 없는 것은 문자라고 하지 못하죠. 그러면 문자와 또 구두 언어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럼 구두 언어와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깊은 의미들을 나눌 수 있지만 통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번역이 필요하죠. 통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발로 걸어 다녔을 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것을 공유한다면 이제 그것은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자와 말과 글을 같이 공유하는 이것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구두 언어의 이제 특징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다리로 혹은 뭐 말을 타고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높은 산을 건너게 되면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면 이제 좀 말이 틀려지게 됩니다. 사투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사투리가 등장을 합니다. 높은 산을 건너면. 그러면 이제 깊은 바다를 건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동해안을 넘어서 동해안까지 아니까요. 이제 저쪽 부산을 넘어서 부산 앞바다를 건너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는 이제 소통이 될까요? 소통이 되지 않죠. 바로 통역과 번역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숫자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말과 글과 달리 통번역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제 차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의 시대가 열렸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 이제 활발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컨텐츠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 컨텐츠라고 한다면 이제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백엔드는 바로 개발자의 차원,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 또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화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이 바로 프론트엔드라고 한다면,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은 그 차원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같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백엔드는 바로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라고 한다면 바로 백엔드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림, 문자, 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콘텐츠에 이제 이런 디지털 기반이라면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었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경계의 입출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TV까지는 이제 인간이 그 매체에 정보를 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어요. 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바로 컴퓨터에 또 인터넷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서 이러한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손가락으로 정보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페이스북을 했을 때 페이스북에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건을 접했어요. 내가 굉장히 놀라워요. 나의 정보가 바뀌었죠.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는 내 정보, 놀랍다는 정보를 줄 수 없었지만 데스크탑을 통해서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키보드, 마우스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게 큰 특징이 뭔가요? 물론 책도 내가 뭐 놀랍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 인쇄된 모든 책에 가지 않죠.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놀랍다라고 쓰는 순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정보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손가락으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때 쓰여지는 디바이스는 키보드나 마우스. 자, 입은 당연히 마이크가 있다면 마이크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차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 이전에 뭐 PC통신도 있었죠. PC통신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 중에 유명했던 것이 싸이월드가 있습니다. 뭐 싸이월드도 있고 뭐 아이러브스쿨도 있고 뭐 프리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죠. 자, 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싸이월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바일 버전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싸이월드는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모바일에 오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에 이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다리 정보를 주게 됩니다. 데스크탑은 다리 정보를 줄 수는 없죠. 그러면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스마트폰은 그러면 어떻게 다리 정보를 주느냐? 바로 GPS를 통해서, GPS라는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 내 위치 정보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백엔드의 차원에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상대방과 메시지를 이제 오고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차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가 점점 이제 바뀌어 가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무엇인지 또 미디어는 이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좀 복습을 해보자면 미디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준이라고 했었고 그 쪼개지지 않는 전제라고 한다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한다면 좀 잘 안 써지네요. 전제라고 한다면 바로 경계가 있어야 하고 또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와 방향을 인간과 매체의 소통에 이제 대입을 했을 때 그 경계는 바로 감각기관이 되었습니다. 감각기관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5가지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 귀, 코, 뭐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나가는 것도 뭐 눈, 귀, 코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미디어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비어져 있죠. 그러면 이 이제 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이제 앞으로의 미디어가 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소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음성인식 디바이스. 구글에서도 이제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KT에서 했었고, 지금 애플에서도 뭐 시리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귀로 정보가 들어오고,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키보드나 이제 지금 스마트폰
혹은 타블렛 PC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스크린 위에다가 손끝으로 정보를 이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손목 위에 그러면 이제 뭐 체온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린 위에 계속해서 손을 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에 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맥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인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디바이스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들이 있을 수 있고 VR 기기, 이제 HMD 대표적으로 이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눈이 그전에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보가 나가는 그런 구조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동공,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헬멧처럼 쓰는 것이죠. 헬멧처럼 쓰고 그러면 이제 눈의 동공의 움직임을 따라서 마치 이제 마우스의 커서처럼 동공의 움직임이 이제 커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동공을 움직임이 내가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었을 때 그게 이제 마우스에서 클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기계에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MD는 지금 뭐 애플에서도 출시를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메타에서도 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스마트폰과 HMD에서 봤을 때 HMD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바로 어지럼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바로 감각의 입출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귀에 들어오는 정보 가운데 이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균형 감각은 공기의 압력이라든지 또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HMD 같은 경우는 시각만 이제 고도화되어 있고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들만 이제 정보를 줄 뿐이고 공기의 압력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때 이제 빠르게 돌렸을 때 이런 이제 공기 압력의 차이 이런 것들은 정보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MD를 쓰고 움직였을 때 이제 어지럼증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겠죠. 이제 미디어는 이러한 이제 매체별 소통의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의 역할, 우리가 미디어를 분류하고 또 미디어는 바로 정보가 오고 가는 이제 매체라고 했을 때 이제 정보가 오고 간다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의 대중매체,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유저의 정보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대중매체에서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차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백엔드의 차원, 기계가 소통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숨어 있는 의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러면 한국 문화가 미디어 안에서 또 어떻게 보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또 사람들이 또 한국 문화에 또다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백엔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백엔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숫자와 그 숫자가 기반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 이걸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통번역이 필요가 없죠. 통번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과 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통역도 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담론화해서 사회적인 이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명한 유럽의 이제 이론가의 어떤 이론을 한국의 이제 노동 문제에 적용시켜서 해결을 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 텍스트를 오류 없이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이해시켜야 하고 또 담론화해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 영상으로 뭐 인터넷을 띄워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제 왜냐면 숫자 같은 경우에 모든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통보정이 필요 없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실시간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차원은 바로 몰입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몰입의 차원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작가는 이제 의미의 차원을 많이 이제 다루었다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미이라는 요소를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속도의 차원과 몰입이 이제 소통에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입의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몰입은 바로 이제 재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이 잘 된다는 것은 재미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미디어에서는 바로 여가, 이런 문화와 같은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신문이라고 하겠는데, 신문 1면은 정치였죠. 그 다음에 신문 2면이 경제, 3면이 사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웹에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제 바로 물론 뉴스가 있지만 그 안에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지 않습니다. 뉴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스포츠 이런 식으로 예전에 문화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시대에 바로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쌍방향이죠. 바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해진 구조. 아까 표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 소통 구조가 열렸다고 했었죠. 쌍방향 소통 구조가 열리면서 이제 보다 더 실시간으로 사회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와 문화의 관계. 제가 설명드렸지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미를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콘텐츠의 백엔드의 차원,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는 차원이 있었고, 실시간 소통은 바로 몰입을 높이게 되고, 몰입은 바로 이제 재미랑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문화, 네, 그래서 이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바로 이제 대중매체에 지나서 소셜미디어 이후에 또 다른 미디어가 등장을 하겠지만, 지금 소셜미디어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전달하고 형성하고 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이제 TV에 잘 출연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팝스타는 아니죠. 팝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웹이나 앱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글로벌 팬덤이 생기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공유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디어와 문화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한국 문화의 가치와 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와 공유의 장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